안녕하세요. 호빗의 진짜 쉬운 미술 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요즘 레트로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레트로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복고풍이라고도 하지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과거의 것들을 찾아서 복원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이 레트로라고 합니다. 미술에서도 이런 레트로 열풍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거 그리스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리스 레트로 열풍을 이어나갔는데요.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는 서양 미술에 많은 영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대 입시하면 생각나는 이런 석고상들도 사실 대부분 그리스 시대의 조각이 기원인 작품들이 많지요. 미술가들에게 그리스란 미술의 근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양 레트로의 끝판왕인 이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 미술을 특별하게 여겼던 이유는 뭘까요? 누구보다 그리스 미술을 사랑했던 빈켈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빈켈만은 미술의 양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이전의 미술사가들은 작가들의 개인적인 생애와 업적에 치중해 있었다고 해요. 쉽게 설명하자면 태정태세 문단세를 외우고 각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이전의 미술사가들이었다면, 당시 시대상에 맞춰서 조선의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구분했던 것이 빈켈만의 양식 개념이었어요. 이런 양식 개념으로 그리스 미술을 4가지 양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고대 양식으로 딱딱하고 엄격한 것. 둘째, 숭고 양식으로 엄격함 위에 숭고함 혹은 위대함을 표현한 것. 이성적인 표현이라고도 하죠. 셋째, 아름다운 양식으로 완벽한 비례와 자연스러움, 아름다움이 결합된 것. 이성과 감성의 합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네 번째, 모방자의 양식으로 미술의 절정인 아름다운 양식에서 퇴보한 양식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고 모방에 치중하고 본질보다는 현상을 추구하는 양식. 지금 보신 것처럼 빈켈만은 이상적인 비례와 자연스러움이 합쳐진 아름다운 양식 시기에 그리스 미술을 가장 완벽한 미술로 꼽았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을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펭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인기 있는 펭수나 뽀로로는 격렬하게 과장되고 장식적인 것이라 아주 유치하고 저급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실제 펭귄과 많이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비례와 균형이 잡힌 펭귄의 우아한 자태가 바로 진정한 미술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물론 제 생각이 아니라 빈켈만이요. 어쨌든 이렇게 이상적인 그리스 미술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기후입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는 아름다운 미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자유로운 정치예요. 민주주의 하면 그리스죠. 자유로운 정치 환경과 자유로운 사고에서 좋은 미술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자유로운 패션 역시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은 나체로 레슬링을 하곤 했다고 하죠. 백주대낮에 홀딱 벗고 레슬링을 한다니, 지금이라면 경찰서 유치장 행위 확실하지만 이때에는 미술 활동에 많은 영감을 주는 활동이었지요. 셋째는 한가로운 사회적 환경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미술품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겠죠? 여가와 한가로움을 중요시하는 그리스인의 성격이 그리스 미술을 만들어낸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스 미술이 왜 특별한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빈켈만 씨의 도움과 함께 알아보았으니, 이제 자세한 특징과 변화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그리스 미술의 기원은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가량부터 있었던 에게해 연안의 미케네, 크레타, 트로이 문명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절의 회화와 조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명한 사자문이라든지 금빛 가면이나 장신구와 같은 세공기술들을 보면요,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들이 기원전 12세기경 멸망하고요, 그리스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도자기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의 특산품은 도자기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그리스의 특산품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수학자나 철학자 등이 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일까요? 이 시대의 도기는 역시 피타고라스의 나라답게 삼각형, 사각형, 지그재그 문양 등 다양한 기하학 문양이 도자기에 등장합니다. 이때를 그리스 기하학기라고 하지요. 도기뿐만 아니라 조각 작품에도 이런 기하학 문양이 많이 등장합니다. 초기 기하학기에는 이렇게 심플한 기하학 문양이 새겨지지만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촘촘하고 복잡한 기하학 무늬를 넣게 됩니다. 아주 섬세하게요. 또 기하학 무늬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그린 사람도 등장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졸라맨과 비슷하네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서도 감정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쥐어뜯는 포즈를 통해서 슬픔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아마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의 장례 풍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행위를 통해서 또 포즈를 통해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도기들은 왜 만들었을까요? 생활용품? 무덤에 들어가는 부장품? 네, 물론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바로 수출입니다. 지금도 특산품들은 해외에 많이 수출하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요.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는 온화한 기후이긴 하지만 땅도 좁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서 교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에게의 연안에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했죠. 이렇게 동쪽에 동방의 나라들과 교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그리스의 동방화기라고 표현합니다. 코끼리의 상아나 보석과 같이 그리스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들을 동방에서 많이 수입해 와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는 그리스에서 보기 힘든 사자나 염소, 스핑크스와 같이 동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조각이나 장신구들도 보이지요. 도기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인물의 대략적인 실루엣만을 그리던 졸라맨에서 이젠 꽤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언뜻 보면 이집트 벽화에서의 사람을 그리는 방식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도자기에 흑색 가는 상세한 선을 그려서 인물의 외곽과 함께 세부적인 상세 표현을 그려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표현 방식을 흑색상 도기 혹은 흑회식 도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기에 그려낸 그림을 도기화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미술에서 회화 작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기화는 그리스 미술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리스 미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르카이기부터 헬레니즘기까지의 미술은 담을 얘기가 많아서 분량상 아침 드라마처럼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